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이고요.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 이 소송 중에 또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한테 9억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오늘 연예 라이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아버지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 이야기와 유명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 진실 공방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이런 우려 이것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급발진 원인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를 입건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하루 사이에 부상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자,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이다, 아니다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사고 난 직후에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0년 정도 버스 기사나 이런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같은 기사를 하는 사람한테 이런 전화를 해서 그걸 또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지난 5월에 차량 종합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도 모든 항목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센서 진단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차량 검사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결과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급발진 양상과는 다르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급발진이면 차량이 최대치까지 엔진이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한동안 몇 분 정도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스르르 멈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급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의 한 증거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또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사고 기록 장치를 확인을 일단은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 가속 페달이 90% 이상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자체에서 급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또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목격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시적인 하나의 단편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매년 이제 교통사고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 운전면허 반납을 계속 그동안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가 지난해 11만 2,800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전체 면허 소지자의 한 2.4%였다고 합니다. 또 각 지자체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를 반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면허 반납률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반납했을 때 차량이 있던 사람이 차량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고령일수록 병원을 가거나 이동할 때 이제 차량이 좀 꼭 필요한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대가를 지급하는 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한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대책으로 과연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래서 일회성 지원 대신에 택시비를 지원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68세를 과연
고령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가 좀 요즘 쉽지 같은 않거든요.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68세가 과연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냈다고 아직까지는 사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 그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일단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자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운전자는 급발진을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차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좀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서 네. 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신생아를 다른 부부에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40대 후반의 엄마가 뒤늦게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네, 경찰이 지난해 40대 신생아 엄마하고 아기를 건네받은 부부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요. 검찰은 기소를 한 뒤에 좀 피의자들은 재판에 지금 넘겨졌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서로 주고받은 100만 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아기를 건네며 먼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기를 건네받은 부부가 그동안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 뭐 예를 들면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렇다면 40대 후반의 A씨가 왜 출산한 자녀를 다른 곳에 보냈던 거죠? 이게 사생활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요. 네. 아기 엄마는 아기를 건넬 당시에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혼과의 남성 사이에서 3명의 아이가 있었던 거고요. 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고 해요. 자,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명의 남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같이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네. 아이를 좀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마침 불임으로 고민하던 50대 부부가 이 글을 보고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기록이 없으면 그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늦게 한 7년 뒤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50대 부부는 지인을 증명인으로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말을 하면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할 때 출생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증명인을 데려가서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출생 신고는 일단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를 뭐 기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일단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형식상은 입양이지만 그냥 출생 신고를 한 거죠. 현재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뭔가 범죄 이용하거나 이런 점은 아니다. 이런 점들도 재판부가 봤던 것 같은데요. 다만 공문서를 사실 조작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출생신고를 허위로 작성해서 신고한 혐의로 5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 봐요. 나이를 보니까 네, 1, 나이를 2학년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의 그런 일로 해서 이 아이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샴푸나 세제를 살 때 리필 제품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역시 뭐 마트 가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리필 제품을 사는 이유가 환경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매하기 전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제품보다 더 비싼 리필 제품을 사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본품보다는 리필이 저렴할 줄 알고 리필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들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제품을 기준으로 100ml당 가격을 따져보면 본품이 리필 제품보다 저렴한 상품이 자주 보인다. 이런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섬유유연제의 경우에 본품 2리터 제품에 할인이 적용돼서 100ml당 645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2.6리터 리필 제품은 용량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100ml당으로 가격을 따져봤더니 897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9%더 비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자칫 본품보다 더 비싼 리필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리필 제품은 플라스틱 통 가격이 빠져서 더 쌀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 리필이 더 비싼 건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당연히 우리가 리필 제품은 싸다고 보는 네. 건데 여기 보니까 39.06%가 더 비싸다? 야 이거 뜻밖인데 관계자들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일단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통 채널과의 가격 조율 과정에서 판촉 전략 등의 이유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가격 역전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상가 기준 리필 제품이 더 비싸게 책정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그렇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영 소비자 입장에서 찝찝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트에 가시면은 100ml 당 가격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가격표에. 그걸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0ml당 가격이라는 게 요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네. 저 같은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크게 확인할 수 있게 좀 붙여라. 이런 것도 하나 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뭘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두 분은 혹시 어떤 시에 사십니까? 저요? 서울시. 서울시에서. 이게 그죠. 무슨 선문답이냐, 네. 뜬금없는 소리냐 아침부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천시는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비 오는 건 비 올 때. 비가 올 때. 우천시를 그럼 무슨 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자칭 9년차 어린이집 교사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은데요. 자신이 교사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학부모들의 공지와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천시 어디 장소로 뭔가 변경 이렇게 공지를 하면요. 우천시에 있는 무슨 지역으로 장소를 바꾸는 거냐 이렇게 묻는 학부모도 있다고 하고요. 보통 무엇을 금지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걸 금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금이 좋은 건 다 안다라는 뜻에서 가장 좋다라는 뜻으로 알아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구두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구두로 애를 때리냐 와. 이렇게 정도나. 화를 낸 학부모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 유머 아닌가요, 유머? 저도 아재 개그라고 좀 믿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문해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내년부터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년쯤부터는 초중 고교 영어, 수학, 정보, 국어 과목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나머지 과목으로 전면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 교과서마저 없어지면 이 문해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그래서 AI 교과서 도입을 좀 유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국민청원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종이 교과서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종이 교과서의 교육 보교재로 AI 교과서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때 우리나라도 디지털 정부 내세우면서 태블릿 PC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많이 나눠줬는데 네. 사실 그 다음에 그거 받고 난 다음에 거의 안 썼거든요. 그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AI 교과서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냥 별로 안 쓰는 교과서로 끝나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교육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뭐가 새롭게 도입되면요. 네. 그저 뭐 새롭게 뭐가 나왔다는데 그거 한번 도입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에서 AI인데 뭐 이렇게 하죠. AI를 우리가 교육에 이렇게 딱 도입을 해가지고요.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예산 쓰고. 근데 이게 진득하니 책 보고 이래서 애들이 그걸로 교육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AI가 필요하면 그때 AI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누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안 하나 봅니다.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에 이끌어줄 세 분 빼놓을 수 없죠. 소개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쌍큼말라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황정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수연 씨 왜 삭제했어요? 입니다. 배우 김수연 씨가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비싹이라고 하죠. 아주 빛처럼 빠르게 삭제를 해서 또 다른 사진을 올려가지고 아주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특종 여신, 네. 최정아 기자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 씨가 어떤 사진을 올렸다가 이렇게 삭제한 거죠? 그렇죠. 미남 전문 기자로서 레이더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일단 럽스타그램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이 SNS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커플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예쁜 이 좀 비슷한 사진을 올리는 걸 러브를 붙여서 럽스타그램 이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김수현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비싹 빠르게 삭제한 이 사진의 정체, 이 아시아 투어 팬미팅 중에 찍은 이 셀카 사진 4장 중 무려 3장이었는데요. 김수현 씨가 이 삭제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블랙 수트를 입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수현 씨가 3장의 사진을 이 급히 삭제하고 비행기에서 찍어 올린 이 구름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뭐 그 젊은 친구가 사진 올렸다가 삭제할 수도 있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미남 전문 기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 수연이 건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팬들의 생각 좀 중요하잖아요. 팬들의 반응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씨가요, 이 비싹한 이 4장 중에 3장의 사진을 지켜보시면 배우 김지원의 피드 사진과 포즈가 똑같다라고 하면서 팬들이 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이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싶어서 지운 게 아닌가라는 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팬들은 포즈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랩스타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4장 중에 1, 2, 3번 말하자면 네. 그 1, 2, 3번으로 올렸던 사진을 싹 지운 건데 먼저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정말 포즈 같은지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딱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하고 어딘가 보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는 안 나갈까요? 네, 뭐 네. 좀 지금 먼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옆에. 보이네요. 이제 그런 뭐 위아래를 같이 봐주세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다 왼손을 올려서
인사하거나 이렇게 왼손을 올려서, 또 한 사진은 오른손을 들어서 카메라를 오른손에 들고 뭔가 얼짱각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 보면 위아래 사진입니다. 위아래식으로 이렇게 똑같다. 이 세 장 너무 똑같다. 이러면서 팬들은 그 먼저 올린, 처음에 올린 세 장 왜 지웠어요? 우리는 왜 지웠는지 다 알아요.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둘이 사귀는 거야가 아니라 마치 응원하듯이 김지원 씨의 그 댓글 대신에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뭔가 특이한 포즈라기에는 우리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김수현 씨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나이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88년생? 네. 올해 36이거든요. 결혼은 언제 할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누구랑 할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김수현 씨 바쁜 스케줄로 당분간은 결혼 소식 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씨가 일본에서도 연 2회차 팬미팅을 모든 자리를 매진시키고요. 또 유명 지상파 일본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이 한류 톱스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올해만요, 벌써 세 번째 열애설에 휩싸일 정도로 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과거에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찾아볼 만하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24살 때 어떻게 먹고 살까 인생 계획을 짜다가 36, 7살에는 결혼을 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못 지킬 것 같다. 지금은 조금 밀려서 41살 정도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41살에 21살의 여성과 결혼하겠다라고 한 이 과거에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 농담 섞인 이야기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야. 자, 두 번째 연애 소식 가겠습니다.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남편 9억 갚아입니다. 네, 이혼 조정 중인 배우 황정음 씨가 남편이 빌려간 9억에 대해서 또 상환을 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또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혼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9억 갚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은 지금 이혼 조정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면 이 남녀가,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면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분쟁도 있죠. 재산 분할 있죠. 거기다가 위자료 있죠. 기본 이게 있는데 황정음 씨는 여기다가 지금 남편한테 민사소송으로 9억 원 빌려갔던 거 갚아! 이 민사소송도 냈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인의 또 어떤 불찰로, 실수로 인해서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한 이 세 가지 재판이 지금 겹친 상황이라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네요. 어쨌든 빌려준 돈이 9억이에요. 이거 제법 큰 돈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요, 이 황정음 씨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이 개인 어떤 법인을 통해서 남편에게 9억 원을 실제로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이혼 소송 중인 현재 이 황정음 씨이지만 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민사소송 제기한 게 맞다. 하지만 이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일단 빌려준 것은 맞다라는 뉘앙스로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황정음 씨가 또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감정이 좀 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떤 사진을 하나 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민수야, 영돈아 고마워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 이름은 워낙 남자 같으니까 은영 씨 이름으로 하면 은영이라고 안 부르고 평상시에 남자 이름처럼 은철아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그냥 이름에 영자가 들어가는 어떤 내 친구한테 같이 태국 방콕 여행 간 친구한테 고마워했는데 요걸 보고 워낙에 흔한 이름은 아니다 보니까 내 남편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추녀야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런데 이혼만은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막 이렇게도 올리고 약간 그 성매매 업소 여성으로 딱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초성의 글도 올리고 이렇게 좀 이게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자 들어가는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분한테 피해를 주게 됐죠. 그래서 물론 당시에 황정음 씨가 얼른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는 듯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그분뿐 아니라 그 영돈 씨라고 된 그분들, 그 지인분들까지 굉장히 또 이렇게 이 SNS 상에서 곤혹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고 나니 내가 상간녀가 됐어요. 나 너무 이거 벗고 싶어요. 오명을 벗고 싶어요 하면서 황정음 씨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겁니다. 네, 사과하고 이랬는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한 거 보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죠. 네, 정확합니다. 이 상간녀로 지목된 이 피해 여성이 원하는 건요. 이 다수의 보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오긴 했습니다. 이 합의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제1사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에는 가해자인 황정음님에게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하라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합의금의 경우에는요, 또 이 황정음 씨가 경제적으로 현재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최소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또 깎아주고 이마저도 2달간 나눠서 내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용을 했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황정음 씨가 진짜로 나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인지 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황정음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분이 그래서 화가 나서 나 반으로 깎아줬던 거 안 되겠어. 다시 원래대로 줘. 이렇게 이 금액에 합의하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니 합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고 금액도 정했는데 돌연 2배로 올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상대 여성한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럼 또 이 여성분은 또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갑자기 최종에 2배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었고요. 반 깎아준 거 취소한 것 뿐이에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는 아니 황정음 씨가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만남을 거절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더니 이 여성분은 아니 제가 지금 상간녀 취급을 당하다 못해 성매매 업소 여성처럼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거 꼭 너무 만나기가 껄끄럽고 불편했다. 나는 차라리 다 합의도 다 하고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그렇게 좋게 만나고 싶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놔서 뭐 서로 너무 상반되네요. 네. 황정음 씨가 재테크 잘하는 연예인에도 이름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빌딩 투자도 그렇고. 네. 근데 합의금을 2번에 나눠서 줘야 되는 정도의 형편인가요? 네, 일단 황정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테크에 능한 것도 맞고요. 이 작품도 굉장히 잘 돼서 계속해서 찍어온 것도 맞는데 이 합의금을 2번에 나눠서 걸쳐서 이제 주겠다라는 건 현재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또 2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는 이렇게 9억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한 번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걸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9억 원이라는 돈을 남편에게 빌려줬다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황정음 씨의 아무래도 개인 돈이라던가 융통할 수 있는 사정이 지금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3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라이브 3번째 소식은 사생활 논란 후폭풍입니다. 지금 사생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지금 제품 광고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허웅 씨하고 전 여자친구의 얘기가 정말 일파만파던데요. 네. 사생활 알려지고 진실 공방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진흙탕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허웅 씨, 제가 이제 허웅 씨 측 입장부터 전해드릴게요. 허웅 씨 측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2018년부터 3년 정도 교제를 했고 2021년 10월쯤 말쯤에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과정에서 2번의 임신 중절이 있었는데 요것에 대해서 허웅 씨는 그때마다 책임지겠다. 얘기를 했고 결혼도 뭐 지금 당장 하자고 하는 이거는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임신 중절도 어떤 허웅 씨가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여성이 이제
2021년 10월 말 뭐 요때쯤에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현금 3억 원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어떤 협박, 뭐 공갈미수 그리고 어떤 스토킹, 그러니까 스토킹은 계속적 연락입니다. 이런 어떤 것에 힘이 들어서 고소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허웅 씨 측 주장에 대해서 이 전 여자친구의 입장은 좀 달라 보이던데요? 네,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일단 전 여자친구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웅 씨를 상대로요,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혐의를 적용해서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금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 역시 연예계에서 굉장히 굵직한 이 사건들을 많이 맡아온,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이런 식이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만큼, 예를 들면 박수홍 씨, 고 구하라 씨 오빠의 사건을 맡아온 변호인입니다. 일단 이 변호사가요, 이 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재 이 쟁점에 대해서 이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3억 원을 이 A 씨가 이 여성분이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변호인이 이 주장이 협박의 근거가 되기 위해선 계획적으로 이 여성이 3억 원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3억 원 내놔라고 막 공모를 한 게 아니라 홧김에 이 남자친구와 싸웠기 때문에 홧김에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성에겐 너무 치명적인 이 소문일 수도 있는데 업소에 근무를 했다라는 이 주장이 매체를 통해서 또 기사화가 되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이 A씨라는 여성, 업소에서 일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 일각에서 언급된 유흥업소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과는 그냥 지인 관계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 현재 A씨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다. 2차 가해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의 이야기를 붙이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임신 중절 수술 부분, 요걸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여러 가지가 엇갈리는데 유일하게 딱 일치하는 부분이 두 번의 임신 중절이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2019년 12월, 한 번은 2021년 5월에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치가 돼요. 그런데 요거를 놓고도 조금 온도차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임신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임신은 허웅 씨는 그때 낳자 평생 책임지겠다 했는데 여성분이 나는 혼전 임신 여성에게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힘들다 해서 뭐 임신 중절을 했었다라는 거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서로 굉장히 좀 다툼이 있었는데 또 주변에서 화해를 시켜서 그래도 또 합의하에 이제 뭐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온도 차가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임신에 대해서 여성분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임신이 임신 22주 차였다 그래요. 사실 이건 제가 입에 담기도 네. 정말 곤란한 정말 내키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 아기의 신체가 다 네. 형성됐을 때고 심장도 이미 뛴 때고 사실 엄마가 태동을 느낀 때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비록 함께 또 원해서 이걸 했더라도 굉장히 후에 그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뭐 논란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즘 뭐 방송계 또 광고계에서도 허웅 지우기에 나섰다고요. 이 연예부 기자로서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허웅 씨 측에서 너무 언론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게 일단 네네. 최초의 이 언론 매체랑 이야기를 할 때 변호인 측에서 고 이성균 씨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이 허웅 씨 사례랑 비교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어떤 방송국에다가 녹취록을 제공을 했는데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 여자분은 네가 날 때렸잖아라고 주장하고 허웅 씨는 왜 그런 얘기를 해? 난 그런 적이 없어라고 반대 입장을 내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정보들이 대중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다투겠지만 이미지는 허웅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쪽
소속사 측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대중적인 판단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이 얼굴 지우기에 나선 건데요. 허웅 씨 같은 경우에는 동생 허운 씨와 함께 이 광고 모델로 이 건강식품 브랜드 제품 광고에서 얼굴이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허훈 형제가 직접 준비해서 런칭한 브랜드거든요. 런칭을 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글쎄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로 간에 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사생활이 포함돼 있어서 저의 개인적 바람은 이 모든 결론이 날 때까지 이걸 대중이 세세히 다 알아야 할까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이고요. 결론이 나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는요. 영화 친구의 명대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명대사가 있었을까요? 영화 친구는 명대사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지. 네가 가라 하와이도 있고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렇죠. 많이 먹었다. 그 아버지 뭐 하시노? 야, 네. 역시 제대로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장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 명대사에 맞춰서 스타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입니다. 네, 어떤 스타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뭐 딸의 열애 그리고 결혼의 이야기를 뒤늦게 한 스타의 이야기부터 뭐 사문서 위전 아버지 때문에 아주 구설에 오른 스타, 거기에다가 뭐 결혼해서 생긴 아버지 때문에 바람잡이이 없는 스타의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너가 아버지 뭐 시작해보죠. 하시노? 네.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첫 번째 스타는요, 바로 결혼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던 배우 서효림 씨입니다. 배우 서효림 씨는 김수미 씨 며느리로 알려졌는데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까지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서효림 씨는요, 2019년도에 김수미 씨 아들과 결혼한 이후에 딸 같은 며느리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의 모습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송에 출연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점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머, 딸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에서는 공주 같은 며느리 어떡하지? 이렇게 막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이 데뷔 18년 만에 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개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중에서 딸바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효림 씨 아버지는 정말로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라 그래요. 네, 이 아버님이 놀이공원에서 조형물이나 조각물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놀이공원에서 그 작업할 때는 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년을 이 타지에서 이 작업을 하러 출장을 가신다고 해요. 근데 딸이 있으니까 뭐 주말에도 오시기도 하고 주중에도 딸한테 무슨 일 있어? 당장 달려오고 세상에 고등학교 때까지 딸 실내화를 손수 빨아주셨다는 와. 그런 아버지신데 그래서 우리 딸 크면 미스 코리아 되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사실 딸이 결혼하면 어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냥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딸의 결혼이 아빠한테 상처가 되는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 결혼하는데 그게 상처가 돼요? 이게 네. 뭐 무슨 사정이 있었나?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이 딸의 결혼설을 아주 뒤늦게 알았는데요. 그것도 딸한테 들은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시기조차도 출장을 한 3주 정도 가 있는 와중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주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 깬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뒷목을 잡을 일인데 당시 서효림 씨 아버지가 받은 충격 정말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정도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딸의 이 열애설과 결혼설을 나만 늦게 접했다. 굉장히 서운할 만한데요. 이에 서효림 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했다. 그리고
상대로 지목된 사람이 9살이나 많으니까 내 딸이 아깝다고 생각했다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건데 그렇죠. 이 마음의 네. 충격이 컸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김수미 씨 아드님께서 이제 서유림 씨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죠. 아버님, 결혼 승낙을 받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아니 출장지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네라고 아주 완강하게 또 결혼을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결혼을 좀 서두른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유림 씨가 사실 3개월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아직 3개월이니까 본인도 진지하게 이 남자에 대해 확실한 이런 거 전이라 아빠한테 아직은 말하지 않는 시기. 어머나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빠한테는 아 내가 이제 이게 결혼 임신을 해서 이 얘기를 잘 못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남한테 이게 이때 열애설 생각해 보면 이 열애설 결혼설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이러다 보니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딸이 나한테 직접 말 안 하니까 딸한테 아는 척을 안 하셨대. 왜? 내 딸이 마치 뭘 잘못했다고 스스로 느낄까 봐. 상처를 줄까 봐 딸한테 또 모른 척을 해주셨다네요. 아이고야. 그 그럼 마음이. 뭐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상견례도 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 상견례 같은 경우는요, 서유림 씨 아버지가 나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서유림 씨가 상견례 전날에 이 상견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양가에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부터 이 결혼에 대한 양가의 이 입장 차이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식을 좀 앞당겨서 하고 싶다. 왜냐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서유림 씨는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댁이 예비 시댁에서는 좀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이에 서유림 씨가 우리 아빠가 자꾸 내가 혼전 임신을 한 것 때문에 뭔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날도 왠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뭔가 죄인이 될 것 같은 마음에 상견례를 그냥 없애버렸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유림 씨의 시어머니가 김수미 씨잖아요. 상견례 하루 전날에 상견례를 취소했다. 김수미 씨 반응이 궁금해요. 김수미 씨가 뭐 쿨한 시어머니의 대명사기도 하지만 김수미 씨가요 마치 할 말 다 하게 생기셨지만 본인 가족들한테 굉장히 약해요. 뭐 생전에 남편, 시어머니, 뭐 이 아들 가족들한테 할 말을 못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마땅한 게 있어도 말을 못하는 회피형 이게 지금 서유림 씨 표현이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회피형이다. 그래서 상견례 하루 전날 못한다고 그래도 그래 그러렴 하고 받아주셨다는 거고 사실 이제 김수미 씨도 시어머니께서 김수미 씨한테 집을 주셨었거든요. 부족한 내 아들 잘 봐줘라.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서유림 씨 이름으로 집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서유림 씨가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서유림 씨 남편은 그럼 어떤 사위인가요? 서유림 씨 남편, 서유림 씨 집에서 거의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사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가댁에 가면요, 그냥 뭐 바로 그냥 냉장고로 직행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뭐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거 아주 편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와. 서유림 씨가 없어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서 밥을 먹고 놀고 오고 할 정도로 아주 넉살이 좋은 그런 사위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아내 없이 가서. 와. 와, 대단합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느가 아버지 뭐하시노 두 번째 스타는요, 결혼 후 생긴 아버지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 이승기 씨입니다. 네, 이승기 씨. 이승기 씨 최근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최근 아빠가 된 이승기 씨 측이요. 최근에 공식 입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보냈어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좀 돌려서 한 것 같습니다. 이승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도 있을 텐데요. 뭐 기본적 바탕에는 우리는 스타 패밀리야. 좀 우리 다 연예인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가 물론 있을 겁니다. 장모님이 견미리 씨 배우죠. 아내가 또 배우죠. 처형도 이유비 씨 배우죠. 본인도 가수 겸 배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가족은 바로 장인입니다. 최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에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이 돼서 지금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는 이 중대한 상황에 또 불러올 악플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승기 씨한테는 2명의 장인이 있는데 어떤 장인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요. 이승기 씨에게는 2명의 장인이 있습니다. 배우이자 아내인 이다인 씨를 낳게 세상에 나오게 해준 그러니까 생부인 배우 임용규 씨가 있고요. 또 장모인 배우 견미리 씨가 재혼하면서 얻어진 그러니까 장인어른, 새로운 장인어른 아내의 새 아버지가 된 장인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판결문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문에 관련된 장인은 이승기 씨의 아내 그러니까 이다인 씨의 새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승기 씨가 이 장인과 관련된 판결문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길래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이승기 씨 장인이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재판 이 항소심에서 처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되면서 이승기 씨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SNS에 입장을 그러니까 가족을 굉장히 보호하는 입장을 적었다가 오히려 현재 대법원에서 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좀 역풍을 맞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심에서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됐다가 네. 대법심, 3심, 최종심에 가서 그쵸. 파기환송 다시 한번 해봐라. 죄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이승기 씨 결혼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바로 항소심 2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라 네. 이승기 씨도 다 가족들도 자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는데 자꾸 그 장인어른 얘기가 나오니까 입장문을 내면서 거기에 일부 언론의 얘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했고 견미리 씨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렇게 무죄를 받았다니까요 하고 항변을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결혼 전 일인데 지금 결혼 후에 어떻게 보면 1심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열릴 거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큰 금액의 벌금과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불과 짧은 기간입니다. 뭐 겨우 한 1년 4개월. 때 이 어떻게 보면 주식 이 가격 부풀리기 어떤 거짓 공시 이거를 통해서 이 장인께서 그 회사가 23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1심이 징역 4년에 25년, 징역 25년 이렇게 선고했던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쟁점 때문에 이승기 씨 장인에게 징역 4년 또 벌금 25억을 선고한 건지 구체적으로 또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퉈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 이 법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를 해서 이 금전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이승기 씨 장인이 위법한 이 허위 공시에 관여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요. 또 이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인 이 중요사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사항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것이 이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공시 같은 경우는 회사의 경영이나 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거짓으로 이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그리고 이는 변동 보고 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0.56이나 초과한 거예요. 어쨌든 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견미리 씨 재산에도 관심이 쏠렸어요. 네, 맞습니다. 견미리 씨 일단 집을 보면은요. 집이 연면적 1190.49제곱미터죠. 이게 약 평수로 따지면요. 360평입니다. 와. 지하 2층에다가 지상 4층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견미리 씨 딸 이유비 씨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개그맨 엄지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비 씨 초대로 거기 집을 갔었는데 글쎄 집 구경을 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 집을 보니까 정말 아 여기가 천국인가 갤러리인가 싶었다라는 방문 후기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게 그 빌라가 아니고 그 전체가 집이에요? 한 집이라는 한 거예요? 집이라는 통으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다인 씨가 이제 결혼 전에 SNS에 어머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겼어요 이러면서 이제 SNS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주목한 건 딴 게 아니었죠. 내 방 거실? 그러니까. 우리 집 거실이 아니라 내 방 거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이 방송 보실 또 이승기 씨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두 분의 장인 아니고 절대 한 분의 장인이다. 이 두 딸의 성씨가 임씨가 아니라 이씨니까 요 얘기를 또 살짝 얹어드리면서 네 그러고 싶네요. 네, 뭐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이승기 씨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아닌 거거든요. 방금 뭐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뭐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건지. 일단 이승기 씨가 이 아내 이다인 씨와 결혼을 발표를 했을 때부터 처가 논란이라는 이 기사 제목 혹은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승기 씨 팬분들은 이 결혼 반대, 결사 반대라는 트럭시부터 시작해서 이 댓글까지 좀 여러 가지로 이승기 씨를 걱정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아내 그리고 이유비 씨와는 다르게 사실 성장 과정에서 아무런 이 처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자제 혹여나 이게 유죄로 완전히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연자제에서는 어쨌든 이 무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뭐랄까요. 이전부터 그 이유비 씨 그리고 이다인 씨네 가족과 뭐 연락을 끊어라 팬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이 톱스타가 연락 끊으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로 헤어졌으면 그것도 예쁘게 봤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속사 역시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 그리고 악의성,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나설 것이다라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느그아버지 뭐하시노 세 번째 스타는요. 아버지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면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골프 영웅 박세리 씨입니다. 네, 박세리 씨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사무소 위조 혐의로 고소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가 밝힌 것처럼 경찰 수사 단계 끝나고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법인 도장 찍어서 사업 참여 의향서만 낸 상태였다면 이게 이렇게 일이 크지 않을 텐데 추측컨대 이게 국민의 혈세 새만금 개발청에 돈이 분명히 일부 이 박세리 씨 부친 개인 법인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할 게 많고 그런 검찰에서 수사를 면밀히 하는 단계입니다. 네,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런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18일입니다. 각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버지의 사무소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서 박세리 씨는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 기쁜 소식이 아닌 이유로 자리에 나와 죄송하다.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직접 나왔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지는요. 이러합니다. 일단 더는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갚아왔다라는 이 비하인드를 전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갚아준 아버지의 빚이 서류상으로만 무려
30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서류상으로만 30억이 넘는다 그러면 서류가 아닌 것도 있고 더 된다는 건데 아유 엄청난 액수예요. 그리고요, 그 서류가 다른 서류가 아니고요. 대전에 있는 아빠랑 딸이 50%씩 지분 가지고 있었던 방송에 나왔던 고집에 대해서만 31억 원의 채무가 오갔던 겁니다. 고집 하나만. 자, 일단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에 밝혔듯이 아니 하나 정리해드리면 또 다른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누가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게 빚쟁인 거죠.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사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30억 원, 31억 원이 있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이 대전 이 유성구 소재 집을 아빠랑 50대 50으로 샀는데 아빠가 처음에는 본인 지분에 대해서 은행도 들어와, 개인도 들어와, 건설사도 들어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박세리 씨가 계속 갚아주는데 깨끗해지면 또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들어온 게 10억 원이었고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이 박세리 부친의 부녀의 얘기를 하게 된 게 요 집 그 경매 때문이었는데 그게 마치 그분 빚은 갚아주지 않고 박세리 씨가 지분을 본인 걸로 돌린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박세리 씨가 얘기했죠. 다 갚아드리고 지분 정리 말하자면 요 집을 본인이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통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에 이제 가압류를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방세를 체납해서 박세리 씨 지분까지 압류가 된 적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 원의 가압류가 행해졌는데 일단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박세리 씨 부녀가 보유한 이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이 무려 31억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3년 동안요. 그리고 이 박세리 씨가 2012년 9월까지 돈을 갚았는데 일단 이때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또 채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채무와 이자 10억 원 등을 또 추가로 갚는 등 채무를 변제한 뒤에 자신의 이 명의에 이 대전의 집을 인수했다라고 이 깔끔해진 이 상황을 밝히기도 했는데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더 이상 우리 아버지와 사업하지 마세요. 혹은 더 이상 저는 저희 아버지 돈 안 갚아줄 거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를 하는,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처럼 느껴졌어요. 모두에게 말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쵸. 빚을 30억 원이 넘게 갚아줬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공표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자 골프 선수 박세리 씨. 근데 뭐 리치언이라고 뭐 예능에서 많이 부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간 번 돈은 어마어마할 건데요. 네, 맞습니다. 박세리 씨 2022년 한 방송에서 골프로 번 총 상금이 얼마 정도냐 물었을 때 사실 뭐 저도 제가 본 돈은 잘 모른다. 하지만 뉴스에 나온 걸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한 200억 원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출연해서 이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요.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126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상금만 그 정도고요.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더하면 5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상금과 계약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날 뒷바라지한 부모님에게 모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인데 박세리 씨 아버지 반복된 채무가 생기고 이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에서만 번 상금 말고 총 상금액이 한 178억 되더라고요. 200억 좀 안 되는데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스폰서 계약금이 500억, 600억이에요. 야. 그걸 다 드렸어요. 왜 다 드렸냐고요? 본인이 이제 다 골프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그때 사업 실패한 뒤여서 주변에 손 벌려가면서 본인 골프 레슨비를 마련하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빚이 널려 있는 걸 알아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냈던 빚이지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상금 탈 때마다 스폰서 계약금 받을 때마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빚은 다 갚았겠거니 했는데 그러면 거의 뭐 500억, 600억, 7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 어디 가고 또 계속 빚이 생겨났던 걸까요? 그래서 박세리 씨가 얘기합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다 해야지 할 수 있다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제가 정말 못 갚아드려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 이게 생각해 보면 박세리 씨는 그동안 골프 선수 생활 하느라고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의 채무의 문제를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세리 씨가 은퇴 후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채무 관계를 또 인지를 하게 됐고, 아, 이게 가족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채무가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해서 올라오다 보니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심경을 밝힌 건데 이거 미리 막을 수는 없었나요? 그 똑같은 질문을 박세리 씨와 한 20여 년 정도 알고 지내던 기자가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렵게 질문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지켜본 기자다. 난 가족들도 다 안다. 그런데 막을 수 없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세리 씨가 눈물을 보였고 맞아요. 그리고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거의 1분 정도가 네, 이제 64초. 거의 말을 하지 못했는데 막을 수 없었냐라고 하셨는데 많이 막았다. 한 번도 아버지 의견에 찬성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다. 저는 제 갈 길을 갔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길을 갔다. 그게 저희에겐 최선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저도 유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정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제 예전에 IMF 때 비행기도 못 타고 시애틀에서 LA까지 동쪽에서 서쪽을 같이 1박 2일 차를 타고 이동한 적도 있을 만큼 그런 깊은 인연의 분이 내 사정 다 아는 분이 질문해 주시니까 이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들은데요. 예. 네네. 궁금한 건 박세리 씨와 그 아버지의 관계는 과연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회복 힘들다고 보고 박세리 씨도 지금 다 대화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연락하지 않고 설사 조금 멀어진다고 해도 박세리 씨한테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말씀은 부담 갖지 마세요. 비투 때 여러 김혜수 씨, 차혜련 씨 또 그 전에 안정환 씨 여러 연예인들이 뭐 박수홍 씨도 그렇고요, 장윤정 씨도 그렇고 이런 일로 부모와 멀어졌지만 대중이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그렇게 비난하지 않거든요. 가족이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아, 근데 착각이었다. 그 본인의 마음부터 좀 잘 추스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얘기입니다. 네, 느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번째 스타는요. 자식 돈은 자식 돈, 내 돈은 내 돈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둔 축구선수 손흥민 씨입니다. 네, 손흥민 축구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자, 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박세리 아버님하고 대비되게 정말 좋은 아버지, 지금도 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손흥민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 성공은 내 성공이지. 그거 자식한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자식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손흥민만 보면 손흥민 내 자식하고 그가 하는 축구밖에 보이지 않는다 했고 심지어 용돈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 4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야말로 정말 전 국민적으로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그럼요. 거머쥔 네. 선수죠. 손흥민 씨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죠. 그 명예는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고 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봉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손흥민 선수 최근에 분양된 이 400억 원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라고 했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길래 400억 원이나 되는 펜트하우스를 매입할 수 있었을까? 일단 연봉 보겠습니다. 988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하면요. 연봉 173억 원인데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주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주급으로 나눈다면 19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일주일 이 축구 열심히 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남겨주고 약
일주일에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팀 내 1위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려 31위의 기록이에요. 약 2년 6개월 정도 정말 그냥 단순 수치로 안 쓰고 저축을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400억 원 펜트하우스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뭐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럼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최근 아동학대 혐의에 휩싸여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네, 손축구 아카데미의 감독인 손흥정 씨, 또 거기에 수석 코치인 손흥정 감독이 저는 장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손흥민 형 그랬더니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어떤 사건에서도 자꾸 손흥민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이 손흥정 감독의 장남이 수석 코치인데, 그리고 또 한 명의 코치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피소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발단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 훈련으로 갑니다. 이 피해 학생은 중학생이고요. 이때 어떤 이제 뭐 여기 올 때까지 여기까지 뛰어갔다 와 20초 안 오면 엉덩이 한 대씩 맞기야 했는데, 그래서 수석 코치가 엉덩이를 때렸는데 4명 중에 1명인 이 피해 학생이 엉덩이가 아니라 그 아래 허벅지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멍이 들었고, 이 멍에 대해서 전치 2주의 판단을 이제 그 병원 진단서를 부모가 이제 뗐고, 부모님 가슴 아프셨겠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 그동안 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적어봐 했더니 우리 감독님이요 이렇게 욕하셨고 무섭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수석 코치님이 저 엉덩이 이렇게 한 대 때렸고요. 또 다른 코치님은 발로 엉덩이 6번, 꿀밤 4번, 머리카락 2번 잡아당기고 그리고 또 이 구렛나루 2번 잡아당기고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적어서 부모님한테 줘서, 이걸 본 부모가 이제 그 3명에 대해서 감독 1명, 코치 2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손흥정 감독의 입장이 또 궁금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칙이에요. 아주 일관된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상처를 입은 아이와 학생과 또 부모님께 죄송하다, 사과한다. 그런데 이게 또 좀 사실과 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나는 다른 것보다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고, 벌 받을 거 있으면 벌 받고, 피해를 보상할 거 있으면 배상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강조한 부분은 이 체벌이 결코 어떠한 것들이 그 바탕에 이 학생들에 대한, 아카데미 회원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돼 있지 않은 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배상해드릴 수 있는 돈도 3천만 원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의 판례에서 어떤 학생, 이런 아동학대의 상황에서 판례, 벌금이 내려졌던 것 중에 제일 큰 금액, 거기까지는 제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얘기 나왔는데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옥신각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A군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내 자식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손흥정 감독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매체에 밝혔습니다.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 A군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5억 원 얘기한 거다. 근데 화가 난 이유는 손흥정 감독 측에서, 손 아카데미 측에서 3천만 원 혹은 1,500만 원 이런 법조항에 따른 금액 얘기하면서 3가지를 요구했다.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라, 기소하지 말아라, 처벌 불원서 나중에 이제 법원 고소했으니까 제출해 달라, 그리고 축구협회 징계 요구하지 말라, 이런 걸 요구하길래 홧김에 5억 원 말했을 뿐이에요. 요렇게 처음 대응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학생 A군 측에 따르면
감독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송 감독 측에서는 이 A군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는데요.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고 뭐 광고며 이적료며 이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데 돈이 아깝냐라는 취지로 이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손흥정 감독은요.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흥민이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요거 더 나눌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현재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습니다. 오늘 비는 대부분 오후면 그치겠고요. 경기와 강원 내륙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 보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서부에 최대 40mm, 그 밖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오늘 오전까지 남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네, 강한 바람이 부는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사이 남부와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남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은 27도, 대구는 33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다시 비가 그치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비바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철에는 확실히 비가 안 오는 날도 꾸물꾸물하니까 네. 기분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져서 네.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지고요. 이런 날에는 저희 프로그램 명처럼 아침을 행복하게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